먼저 우리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남북 관계가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지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직 시기에 남북이 정상선언을 했는데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가 두 번의 정상선언을 했습니다. 2018년 4월 17일 그리고 2011년 9월 10일 판문점 선언의 성과에 힘입어서 처음으로 북미 간의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북 평화선언도 있으면서 이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북미 하노이 회담이 열렸습니다. 근데 남북 평양 선언에서는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대우를 받았습니다. 평양의 문수경기장에서 15만 북한 동포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동포들이 70년은 세월도 살았고 5,000년은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한 번 더 통일 남북 평화 통일을 하루빨리 당겨야 된다. 그런 스피치를 하고 여러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9년도 북미 하노이 회담을 했는데 이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게 결정적으로 남북 관계가 파탄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그 하노이 회담 2월 17일 직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북한에서 요새는 많이 안 한다면은 정초에 하는 신년 기자회견은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화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남북관계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2020년도 북한은 남북 간의 그 사이에 두 번의 정상선언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통신 연락선 관계 세 가지 다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2010년, 13년도 얼마 안 지났죠. 12월 말에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조금 더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 평양에서 2박 3일, 시간으로는 제가 재보니까 42시간 30분이 거쳐가지고 2박 3일 기차를 타고 하노이에 갔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는 북한 동포들에게, 북한 이민들에게 내가 이번에 가면은 반드시 회담을 성공해서 큰 성과를 여러분한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전에 북미 실무회담에서 스몰들이 가면은 소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국가 수반들이 깨끗하게 합의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선언을 할 수 있을 거로 그렇게 믿고 갔습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까 원래 회담 멤버가 아닌 볼턴 보좌관이 왔습니다. 이 볼턴 보좌관은 원래 약속한 회담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국무장관은 당연히 멤버였는데 이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은 그 사람 얘기를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참고만 하는 거죠. 볼턴 보좌관의 주장에 이루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을 회담을 처음부터 성사시키지 않으려고 좀 데려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볼턴 보좌관은 대표적인 이 미국의 네오콘을 대표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턴 보좌관이 데려갔을 때 이미 이 회담이 성사시키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몰들이 합의사항인데 실제 가보니까 볼턴 보좌관이 영번 핵시설 말고도 이미 선제적으로 폭발했죠. 영번 핵시설 말고 생화무기, 탄도미사일, 다른 모든 문제까지 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거는 빅딜에 해당하는 건데 빅딜이 하더라도 이건 하루 한 번에 해결되기가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배경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에 코온 변호사 청문회가 주된 관심사였고 여기 베트남에 와서 회담을 성공시키면은 그 미국 내에서 더 많은 비난을 받을 거로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북한과 우리가 미리 예측을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회담 성공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북에. 근데 그걸 북이 믿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웃 국가인 일본은 아베 총리가 우리보다 미국에 훨씬 더 외교력을 발휘한다라고 이미 아베 총리가 북미 확장 차기를 방해했고, 이 탄도미사일 생활무기 신고를 요구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베 총리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중재자냐 운전자냐, 이거 늘 그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재자건 운전자건 아무런 탄이 없습니다. 다만 했다면 두 개의 정상선언을 했죠. 그리고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북면의 대화를 이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 이미 미국 내부에서 거기에 대한 정책 노선을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지원을 받는 소위 탈북자 기구들이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내용들이 그 전단에 살포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에서는 북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경고를 했는데, 이거 문재인 정부가 법원에 제소했는데 법원에서도 이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무슨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이 대법전단 살표가 굉장히 결정적인 그 작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2월 반동문화사상 배경법 평양문화 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정권 붕괴와 북의 한수통일의 가능성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원천 방지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미가 핵 타결을 할 수 있는 여지에 있음에도 못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시간은 지나가서 2022년도 11월에는 화성 17령을 발사했는데, 이것은 이들의 주장에 하면은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이거 물론 실질적으로 실험을 안 했으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위협적인 과거와는 다른 북핵 개발의 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9월에 최고인민회에서 핵무력국가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일단 하겠습니다. 그냥 보도록 하시죠. 네, 그 파워포인트 없이 그냥 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에 있으니까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개성공단 김영삼 관광 재개를 우리가 응답하지 못한 것이 또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양선언에 남북이 너무 많은 합의를 해가지고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거 미국이 자기 나라와 사전에 협의가 없이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갔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선언의 합의 내용은 우리가 보기엔 미국의 트럼프한테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좀 작용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뼈띠라는 말씀드렸고요. 제목이 뭐죠, 그게? 밴드가 뭐죠? 신년 기자회견. 큰 제목. 남북관계 위기.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개성연서 폭파한 이후에 2021년도 1월 15일 조정노동당 대회에서는 북남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면 상대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줬죠. 그런데 변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 통일운동을 하는 진영이나 시민사회 진영이나 또 정부, 국회에서 이 평화통일한 논쟁이 조금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동훈 장관이 남북의 평화를 주장하면은 통일을 포기했다고 매도하는 그런 통일운동 진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평화를 해야 통일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통일을 하고 싶어도 북이 평화조차 받아주지 않고 아무런 대화 행동을 하지 않는데 통일을 주장하면 뭡니까?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라 통일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통일이라는 과제를 이제 우리 논하지 말고 후대에 맡기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해를 낳는 그런 언설입니다. 말하자면 통일을 후대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달성해서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북 관계가 진척이 돼야 통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후대에 밀어놓을 과제는 아니라고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없이는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는 통일의 제일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공이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아직도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수통일 해가지고 북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흡수통일을 할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진영에서는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그렇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흡수통일이냐 평화통일이냐 이런 노선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남한은 끊임없이 보수정부와 진보정부가 바뀌면서 통일 노선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페이스메이커론.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우리 이재명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론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나 운전자나 말을 하고 아무것도 못한 거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 잘된 외교 노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 대통령은 화답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김정일 위원장 만나고 싶다 화답했는데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북미 회담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은 극적으로 회담 가능성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저는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사를 평화 특사를 선정해서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또 러시아도 가야죠. 러시아만 특사를 안 보냈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사를 파견하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도 미국이 특사를 빨리 보내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북의 김정은 위원장은 한일회담 실패로 굉장히 말하자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전에 특사를 보내지 않고 사전 회담 없이 북미 정상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이달에 중국하고 미국이 정상회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이 빨리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서 사전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정서가 우리 내용이죠. 네. 자, 지금 세계가 그동안 미국 중심의 패권 국가로 단극 체제에서 세상이 지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나토 체제도 균열이 되고 있고 지금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리스 체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정서가 변하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그런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는 좀 지난 미국의 소위 네오콜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걸 봤는데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는 2021년도 7월 29일 빈센트 프로스 전 미군 사령과 이모영 전 우리 부사령관이 포린 페거스라는 데 공동을 기고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한과 일괄 타결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북한의 경제위기 해결을 도와주면은 비핵화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편입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과 부사령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퍼스타. 군인들이 이런 징표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현실은 DMZ2 전시도 아닌데 여기 출입을 맡고 있습니다. 유흥식 추기관이 방문했는데 불어받았고요. 심지어는 대통령실의 김현정 국가일보실 차장이 DMZ2도 불어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희박한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거 풀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을 등한히 넘기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DMZ를 발의하자고 토일부에서 제안을 했는데 발의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국회 내부에 말하자면 구성관계전에 법을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시민사회 진영, 통일동 진영, 그때 남북 교육 대책에 힘을 합해가지고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작 사건 환수 이렇게 좀 보니까 이거는 전시작 사건 환수는 이 처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줄 때부터 이거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이건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시작 사건 환수도 그렇고 우리 한국과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관계 설정 외교를 우리 국력에 맞는 그런 외교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이거 다음에 보여드리면 표 하나 오죠. 이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GDP로는 뭐 전에는 뭐 8위, 9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성장이 좀 멎어서 지금 15위를 기록했지만은 다른 분야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G7을 능가하는 선진국입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아쉬워할 것 여전히 있지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아쉬워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가의 말하자면 그 수준에 맞는 외교력을 해야지. 왜 과거에 미국의 지원을 받고 그런 시대와 똑같은 외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이 끊임없이 우리 남북 관계를 방해하는데 또 우리 미국과의 대화를 방해하는데 일본조차 우리가 앞섰습니다. 앞선 걸 여기 표에 보면은 1인당 지표는 우리가 일본을 앞선 지 지금 1년 됐습니다. 대만도 우리가 앞서죠. 요새는 또 대만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소위 IT 첨단 이 IT 시대에 일본의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그런 가계공자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국력에 맞는 외교를 해라. 미국의 컨셉 좀 쳐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얘기 빼고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안 하지만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서도 안 되지만은 임기 다 지나가지고 문재인 정부처럼 전시작 사건 환수 못하는 그런 불상사 저는 안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면 왜 자꾸 우리 미국 군대가 없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도 굉장히 해무제와 함께 계속 여러 번 메시지를 내니까 요새는 조중동이 많이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자, 평화 주권입니다. 자, 우리가 주권국가죠, 주권국가. 주권국가로서 우리 지금 미국과의 외교에서 평화 주권을 찾아야 됩니다. 자, 국력이 맞는 평화 주권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내부에 소위 뭐 언론에 보면 동맹파, 자주파가 대립하고 있다는데 또 그 사이에 대북 정책 조율 협의가 통일부를 중심을 두지 않고 이거 한다. 이거 옛날에 한미 워킹 그룹이 다 남북관계 맞춰놨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이 북한과의 그 관계 라인에서 합의된 그런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그 외교를 펼쳐야 됩니다. 이거 좀 설사기 있대. 우리가 근데 이것을 관점에서 뭐 자주파와 동맹파를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사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하되 평화 주권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남북 관계를 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첫 번째는 지금 오늘 그 남북 경협 경제인 단체 회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 말고 뭐 어려운 뭐 국어 뭐 첩회 이런 거는 다른 데서 얘기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일사치를 해제를 이거 뭐 정부에서 실적으로 실효적으로 해제된 거나 관계가 없다. 실효적으로 해제된 게 관계 없으면 해제를 선언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명박 정부가 오일사치를 해서 남북 경제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남북의 민간 교류도 파탄이 났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북에 못 갔습니다. 통일동 단체도 제가 속한 단체에서만 갔는데 못 갔습니다. 그 다음 장구민족 평화통일부에 갔는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잠깐 가다가 전반적으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치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달 20일 날 저희 여자 축구단
내 고향 축단이 갑자기 지금 수원에 그 중교성 하러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북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화할 때겠죠.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도 올림픽 한다. LA 올림픽을 평창 올림픽처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지금? 곧 미국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이때 남북이 단일 팀 만들어서 참여하면 남북까지 열립니다. 이걸 우리가 민간 통일운동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셋째는 개별 관광을 좀 추진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과거의 금강산처럼 대한 관광은 유엔과 미국 제재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별 관광을 하면 됩니다. 조그만 관광에서 모아서 개별적으로 신청 받아가지고 동영상 가면 되는데 북이 지금은 아직 수용을 안 하고 있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원산 갈마가 호텔이 만시 여기 지금 호텔이 뭐어쩌네 만시랍니다. 만실. 이 만실 해외에서 가가지고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가야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채우는 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가면 해결 안 됩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꾸 노크를 해야 아까 이유정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거 문을 열어야 됩니다. 또 지금 그 백두산도 관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단체도 옛날에 백두산 가려다가 못 갔는데 지금 삼지연시 가까이 삼지연시 호텔이 5거나 깨끗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 백두산 관광 그 다음에 갈마주 관광을 우리가 개별 관광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개별 관광으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셋째.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그 사진이 제가 인터넷에 나온 사진이 하나는 왼쪽은 지금 갈마지구 해변가죠. 해변가에 있는 호텔이고 여기 그 다음에 오른쪽은 지금 지금 백두산 삼지연시에 있는 가까이 있는 그런 호텔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경영경쟁연합회가 환영해야 될 경제교육시작회가 했습니다. 지금 다 제재에 맡겼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방혁명 늘 주장하듯이 문물교환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3국을 경유해서 중국을 경유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러시아 경유할 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적극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통일부가 앞장서서. 그 어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정부와 정부와 원활한 소통이 있기 전에 경제단체, 그동안 교류했던 단체, 또 저희 통일부 지역에 나서서 경제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독일 통일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중국하고 대만입니다. 중국하고 대만이 우리는 지금 군사적으로 대체한 것만 알고 있지 언론에 나오지 실제로 민간 교류한 거 잘 모릅니다. 이미 90년대 말에 시작해서 91년도부터 경제 교류하고 지금 대만에서 수출 1위국가는 중국이고 미국은 17%밖에 2등밖에 안 됩니다. 왜 대만과 중국이 하는 경제 교류를 우리 남북한이 조선인민주주의공화국과 대한민국이 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정부가 하면 꾸준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먼저 민간이 하는 거 협조해야 됩니다. 정부가. 우리가 좀 해야 돼. 이거 굉장히 주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 지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제 다음 단계 우리 김윤정 교수가 많이 할 때 좀 간단히 하면은 이 북한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재가 안 풀려서 좀 어려워 있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한로 개발에서 미국이 구상하듯이 러시아 남북한이 협력하고 하는 미국과 협력하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북한로 개발은 저는 반대합니다. 중국을 고립시키는 설사 미국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을 포함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안중근식의 평화론을 우리가 나가서 이 한반도 주변에 있는 그런 그 나라들과 함께 번영하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학년은 러시아와 우리만의 협조가 아니라 중국도 협조하고 중국이 방해하면 안 됩니다. 일본도 협조를 받아서 관련된 6대 한반도 관련 국가들이 다 같이 공동 번영하는 길이다 저는 생각하면서 이 북한내에 준비를 해야 되고 아마 얼마 전에 관련 법안도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해도 길게 얘기하기 되기 전에 간단히 제 의견을 그냥 늘 말씀드린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정치 부사적인 그런 문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남북대를 경제협력단체 통일운동 진영에 앞서서 남북대를 길을 뚫어야 됩니다. 우선 이거 정부가 직접 하려고 하면 당분간 안 됩니다. 이거 남북 그걸 통일부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움직임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평화공동으로 나가고 남북 경제협력 지금은 뭐 EU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유럽 공동체도 무너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경제 공동체 남북 경제 연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북 연합으로 나는 것이 중장기적인 제가 생각하는 한 번 더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이 분야에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열변을 토하셨는데요. 뭐 따로 정리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진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시는 김형주 전 의원님. 이제 좀 국제적인 좀 큰 글로벌한 차원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형주입니다. 앞에 발제가 소위 남북 간의 내재적 접근에 대한 얘기라면 지금 우리 국제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 특히 통일운동하는 분들 입장에서 살펴봐야 될 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을 공위기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위기는 사실은 천주교 용어이기도 하죠. 교황이 없을 때인데 앞에 패러다임은 작동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유럽이 미국 따라가지 않고 예컨대 스페인이 미국 따라가지 않고 그런 시점이지만 그 기존의 잘못된 패러다임을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 관점, 이론, 접근 방법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예컨대 자기가 이란을 공격해 놓고 중국에 가서 이란을 제어해달라. 물론 중국이 이란을 제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데올로기적인 구분점은 없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내용으로 제가 얘기한 게 소위 바흐만 교수의 액체근대, 우리가 진영 논리에 딱딱한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우리 시대이거나, 혹은 프란시스 구아마가 얘기했던 The End of History, 역사가 끝났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역사는 공산주의로 가지 않고 자본주의에 머문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돌이켜 봤을 때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끝났다고 말하기가 애매하다 이렇게까지 왔을 정도의 민주주의의 공고화라고 하는 것도 후퇴하고 있고, 미국 주도의 당국체제도 흔들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액체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들이 허물허물해진다. 극단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지금은 밤잠을 설칠 수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단일한 안으로 김정은에게 이 안을 받으라고 하면 액통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진영 논리에 구분되어 있지만 지금 이 시점은 미중 관계, 미러 관계가 각각의 이해관계 속에서 합종 연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방금 우리 도 사임 대표님께서 북극 항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일본 팀들이, 북극 항로 팀들이 러시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2월에 모스크바에 갔을 때 북극 항로 프로젝트는 이미 DP월드라고 하는 중동 자본과 중국 자본이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앵크리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북극에 관한 자원 외교권은 미국하고 러시아가 반띵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북극 항로 프로젝트는 이미 미국, 러시아, 일본, 중동, 중국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바보처럼 우리만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눈치 보느라고. 그걸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모든 일본도 다 자원에 대해서 다 땡기고 있고, 중동 자본 다 두바이 자본 다 들어와 있고, 중국에서 제일 큰 기업들이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불행히도 중국은 동해안으로 나가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녹둔도부터 막혀 있지 않습니까? 후추부터 길 자기 자본으로 다 닦아놨습니다. 어떻게 하거나 동해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의 노력이 엄청나게 러시아를 감동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 러시아 특사도 안 보냈습니다. 제가 우상호 정부수사하고 친했기 때문에 특사단 보낸대. 그래서 나 특사단에 좀 넣어주라 그랬더니 조현 외교부 장관의 답이 러시아는 특사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지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제는 그야말로 저는 19세기부터 20세기, 21세기 북한 체제까지 포함해서 러시아, 중국, 러시아, 북한이 소비에트 체제, 제가 소비에트 체제 전공 박사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는 그만큼 멀어 보이나 라고 하는 부분, 심리적 거리죠. 그 중국하고 우리는 사실은 지금 나눌 게 있습니까? 산업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입니다. 제가 중국 대사하고도 자주 밥을 먹고 합니다만은 우리하고 러시아는 주고받을 게 너무 많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년 동안 은행에 컴퓨터도 하나 못 바꿨습니다. 형광등도 못 바꿨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솔직히 지금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획득한 땅을 신도시 개발할 때 다 한국 가전제품 쓰고 싶어 합니다. 제가 LG전자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대기업이 미국 눈치를 봐야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못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존의 패러다임은 왜 무너지느냐, 이론적으로 보면 캐논이라고 하는 정전에서 이루어진 흔들어진다라고 봅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다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세계 명작 동화 백선 했을 때 그 백선은 누가 선정하느냐가 캐논이거든요. 왜 우리의 콩팥지는 세계 명작 동화에 안 들어가느냐? 근우직녀는 왜 안 들어가느냐? 그건 미국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게 소위 사이드고이스의 오리엔탈리즘입니다. 미국의 관점으로 아시아를 아시아화했다라고 하는 차원이고, 러시아도 보면은요,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상페테르부르크라는 큰 도시를 통해서 서유럽하고 친해지려고 해도 루스포비아라고 하는 반 러시아 혐오점 정수로 결과적으로 소비에트 체제는 유럽적인 공산주의 운동이 된 게 아니라 상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아시아로 후퇴하는 아시아 국가로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데올로기 속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김정은이 과거처럼 트럼프를 기대하겠습니까? 이란 전쟁을 통해서 한편으로 협상하면서 그날 밤에 폭탄 던지는 트럼프 정권하고 어떤 협상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하는 남북 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더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러시아를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억울한 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007 영화 속에서 나오는 러시아 사람들은 항상 이빨이 이상하고 귀괴하고 그런 측면만 되는, 한때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 만화에 나왔던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게 그려져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허물어야 될 지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악의 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구가 악이 누구냐라고 하는, 북한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란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의 정당화를 우리가 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현대화를 보면 미국은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우파 정치인들이
기독교화 한 것이죠. 솔직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갈수록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악의 축으로 되는 것은 미국 정치 내적인 요소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알다시피 러시아가 공산주의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저는 매년 2번 이상 러시아를 가는데 러시아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요. 블라디보스톡 30만 원 갔던 그 길이 지금 중국 거쳐서 가는 비용이 80만 원입니다. 중국만 살찌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러시아 오로나 항공으로부터 최소한 블라디보스톡 부산 직항만 열어주라 해도 국토부 안보실이 안 열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한항공한테 물어봤어요. 전용기원 통해서. 대한항공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물동량보다 화물 물동량이 많습니다. 사실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적자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보실이 약해서 너무 지나치게 미국 눈치 보느라고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만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가고 있습니까? 하루를 거쳐서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K방산 하는데 우주 기술, K방산 기술 누가 대줬습니까? 러시아가 대줬습니다. 미국이 기술적으로 대준 거 있습니까? 러시아가 현물로 주면서 대포 주고 헬리콥터 주고 그거 다 산불 끄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뜯어보는 바람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기술 방산 할 수 있었어요. 지금 마스가도 사실 우리에게 큰 기회죠. 미국의 군함, 러시아 군함이 절대 중국에 가서 수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중국 관계 좋지 않습니다. 왜? 연해주 큰 땅을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 인해 전술로 다 따먹으려고 하는 위협을 러시아가 갖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1억 4천밖에 안 됩니다. 일본 1억 2천인데. 연해주 텅텅 비어있는 거 한국 사람이 제발 운영해달라는 게 러시아의 속내입니다. 중국은 계속 산림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좋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뭡니까? 미국 군함 뜯어볼 수 있고 러시아 군함 뜯어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항상 미국 중심으로만 해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안보팀과 통일부의 엇박자를 극복해 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말한 어떤 그 매니키안적인 만이교적인 이분법, 즉 자주냐 동맹이냐라는 관점에서 뛰어넘어서 자주를 위한 동맹이 돼야 됩니다. 어차피 미국에 일정 정도 투자하고 퍼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그런 트럼프 입맛을 맞춰준과 동시에 그걸 가지고 그걸 지렛대 삼아서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자원 갖고 올게. 북극 항로 개발할 때 좀 용인해줘.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동맹을 위한 동맹, 자주를 위한 자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도 물론 정권 초기도 하고 트럼프가 워낙 괴상하니까 그 입만 맞추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비했지만 사실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는 그와 같은 기조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동맹이 유의미하지만 자주의 영역, 동북아 평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동맹의 역할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위성락 안보실장도 러시아 대사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 끌려가는 그런 어떤 안보실의 입장은 별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국익에 좋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니, 러시아에 있는 천연가스, LNG, 기름 다 주겠다는 걸 일부러 막고, 그걸 이란에서 배로 빼오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일본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동안에는
이재명 정부가 또 대통령께서 한때 또 성북동 중국 대사 관저까지 가다 보니까 조금 미국으로부터 결혼식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 북한이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철쟁을 통해서 탈북이 안 된다고 그러대요. 보니까 그 정도로 내부 통제를 강하고 있다. 사실은 러시아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MTV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청년들의 락 음악 방송이 소비에트 체제를 붕괴했다 정도로 북한도 K 콘텐츠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럽 유학생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어떻게 망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망한 게 아니에요. 소위 초대 러시아 총리, 마지막 총리였던 체르노비르 총리는 마지막 총리이기 전에 우리로 치면 가스공사 사장을 했어요. 사회주의 체제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회주의 체제를 바꾸니까 실제로 우리 사주로 자기 있게 되거든요. 주판을 띵겨보니까 자본주의가 더 맛있다. 그래서 무혈로 체제 변경한 겁니다. 동유럽 국가들 보십시오. 동유럽 국가들 선거 한 번 해서 다 치고 난 다음에 다 복귀했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한국에 박정희 독재 정권 했던 정당 없어졌습니까? 아직도 장동혁이 떠들고 다니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체제도 실제로 자기들만의 리그 통해서 그런 체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머릿속에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동유럽과 북한의 차이는 동유럽은 실제로 체코부터 독일까지 즉 러시아를 더 후진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비에트 체제 안에 들어간 것이 자기들한테 자존심이 상한다. 예컨대 우리가 일본에 점령당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체제를 빨리 민주화 극복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점은 우리는 유교적 전통적 정당성, 김일성이라고 하는 카리스마적 정당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오래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동유럽 모델과 북한 모델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에트 체제, 공산주의 체제 전체적으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역사적 흐름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자간 협력으로의 복귀, 꼭 육자회담의 복귀가 아니라도 어차피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환경이 한일 관계 나쁩니까 지금? 한일 트로트 대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관광객들 국가의 정치만 없다 그러면 일본의 소수 거부를 제외하고는 저는 동북아 유럽연합처럼 동북아 공동체 국가도 연해주, 몽고, 일본까지 합하는 단일 경제 공동체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으로 우리가 일본이 우리 따라오기 바쁩니다 지금. 연해주, 저는 중국의 김치공장, 연해주 김치공장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폭넓게 우리가 갖고 있는 다자적 시민사회적 접근, 오늘 우리 오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한 국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정교회, 시민사회,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관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체제와의 협력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개발은 제가 생뚱맞습니다만 소위 차트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이 국가를 인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최신식 북한 투자 개발 방법으로 가자. 4차 산업혁명이든 어쨌든 미국 자본과 일본 자본과 러시아 자본이 함께 북한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북한 스스로가 발전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통일은 사실은 북한을 고려인이나 조선족처럼 북한 인민들을 2등 국민으로 하는 것이죠.
통일돼 가지고 한국에 와서 북한 주민이 뭐 하겠습니까? 식당 접시 닦는 사람으로 변절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단순화는 아니지만 경제 성장할 수 있는 독자적인 새로운 모델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저는 소위 차트 시티, 소위 온드라스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 가보는 것이 좋겠다. 그건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역으로 보면 트럼프가 갈마 지구에 트럼프 월드 만든다 그러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실 스키장 만들 때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투자를 그렇게 많이 받아서 자체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더욱더 유지할 수 있도록, 혹은 뭐 더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정도 교통만, 여행만 가능한 체제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도 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극항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북극항로는 제가 여러 차례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한국은 늦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북극항로 얘기를 했을 뿐이지, 이미 중국과 중동과 미국이 다 북극항로에 주요한 자본을 선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북극항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협력은,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얘기해요.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북극항로 자체가 우리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북극의 사실은 자원 탐사 부분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러시아 푸틴이 원하는 것은 아리백 이전에, 기후변화 협약 이전에 러시아의 석탄과 LNG나 석유를 빨리 외국에 파는 겁니다. 근데 배가 모자라요. 그리고 30개 조선소가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로 하여금 빨리 러시아 내 조선소 현대화해달라, 배 만들어달라 하는 것이 푸틴의 가장 첫 번째 절박한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수리조선소 남한에 와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구죠. 그걸 우리가 빨리 하답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 중에 급하니까 러시아가 하는 얘기가 북한 땅에 좀 조선소 만들자, 얼음 얼지 않는 곳에.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을 러시아 배 만드는데 좀 쓰자. 나는 그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해양대학교라든지 조선학과, 서울대학교나 부산대학교에 있는 조선학과를 그 연해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극동연방대 공동으로 학과를 만들어서 실제로 북한 노동자들을 트레이닝하는, 용접 기술자로 트레이닝하는, 지금 다 베트남에서 오거든요. 그리고 뭐 전라도든 경상도든 조선소에 오는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 조선한테 필요한 배들은 우리나라의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소조선소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중소조선소는 다 자본 잠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부분,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전후복급 사업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눈에는 북한군이 군인으로 보이겠습니다만 러시아 사람들이 봤을 때 북한군은 공병입니다. 전후복구 사업에 쓰일 인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과학적 결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첫 번째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새로운 체제의 변화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990년대 소련이 붕괴했지만 거의 서방 세계도 같이 붕괴했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잔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르가노 리포트라는 책에 의하면 21세기로 오기 전에 전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한테 질문해 보니까 21세기 자본주의 어떻게 될 것이냐, 익명으로 얘기하자, 솔직하게 얘기하라, 자본주의는 망한다. 그런 거 맞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사회주의도 망하고 자본주의도 망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혹은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면 새롭게 우리가 상상해 가면서 가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이셨습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제발 좀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어떤 한미동맹으로의 어떤 역할로 축소되기를 바라고, 또 저배제다 조선소가 이미 남한의 한국의 조선소가 운영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배제다 러시아 카자흐 조선소를 우리가 빨리 접수해서 북한 인력을 하나씩 쓰면서 그 에너지 센터 그리고 조선 센터를 남북 협력의 모델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남해안의 하동에 벌써 이미 러시아 전용 수리 조선소를 짓겠다. 그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남북러 경제협력에 여기 계신 전문가들 분들께서도 이해를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출신들이 이렇게 유식하지도 않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석자교수라는 타이틀이 별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러시아나 중국, 특히 이슬람권에 대한 이 뉴스들이 대체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그 정보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편향된 시각들이 많은데, 우리 김영주 교수님을 통해서 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우리가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부터 토론인데요. 토론은 10분 내에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상모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님 토론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평화민족문화연구원을 맡고 있는 정상무라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다시피 이재명 정부가 평화 공존의 남북 관계를 주장하면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이나 교류 협력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걸 추진하는 원칙으로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체제 존중,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 또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나름대로 윤석열 정권 때 대북 신지전 방송이 있었죠. 이것도 중단하고 또 민간 레벨에서 말씀이 많았죠. 대북 삐라 그리고 무인기를 통한 전단 탈포 이런 것을 단속을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남북관계 평화 공존과 남북 개선 교류 협력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나섰지만은 아직까지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앞서서 북한 축구단이 모처럼 이제 오게 돼가지고 어떻게 좀 좋은 계기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민간 레벨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뭐 개별 관광이든 북한 관광을 통한 남북관계 교류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희망대로 안 되는 게 좀 세상 일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한때 잘 되기도 했는데 어쩌다가 남북관계 개선이나 교류에 희망이 안 보이고 오죽하면 바늘구멍 구멍만한 틈이라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은 어찌됐건 엄혹한 현실은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단절됐고 좀 뚫릴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 물꼬가 트이면 여러 가지 그 많은 방안이 있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든지 교류 협력을 하려면 그 전제가 항용 신뢰의 바탕을 얘기를 하죠. 신뢰의 바탕이 있어야 앞서 얘기한 남북관계 개선이나 이런 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남북 간에 신뢰 기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신뢰가 그냥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내세운다고. 신뢰가 생기려면 그에 앞서서 남북 평화이든 남북관계 개선이든 교류 협력이든 이런 가치에 대한 남북 간의 공유가 생겨야 돼요. 이런 평화든 남북관계든 이 가치에 대한 공유가 없는데 어떻게 신뢰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말로는 뭐 신뢰 기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지금 얘기한 근본적인 평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가치에 대한 공유 노력을 한 적이 있던가요? 먼저 이런 가치 공유에 노력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근본 개량적인 예를 들어서 정책이나 뭐 이벤트로 남북관계 개선하자 이런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런 개량적인 이벤트식 접근에 앞서서 근본적인 좀 접근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먼저 왜 그러면 남북간에 이렇게 이 정도로 심각한 불신 문제가 생겼을까요? 뭐 편하게 이야기를 누군가는 이재명 정권 때 잘 됐는데 윤석열 정권 때 다 망쳐놔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뭐 하노이 빅딜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북한이 좌절돼서 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어찌됐건 문재인 정권 때는 과연 문제가 없었나요? 하나 예만 들어보면 참 가슴 아픈 게 코로나19 엔데믹이 있었죠. 그때 인도적인 차원에서 코로나19 면역 약품을 트럭에 실어가지고 북한에 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미국의 뭐 개입도 있었고 어찌 됐건
코로나19 면역 약품을 싣고 북한에 갔는데 결국은 그 미국 유엔 제재죠. 그 핑계는 안 된다. 그 트럭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1시간을 북한이 기다리다가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그 트럭 하나도 못 보내주는 문재인 정권, 뭐 말로는 뭐 운전자, 론인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트럭 한 분량에 약품도 못 내주는 정권한테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그것이 북한의 불신을 키워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 근본적인 얘기를 하죠. 아까 헌법 얘기가 나왔어요. 2025년 9월인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이 1948년 7월 헌법을 제정을 했죠. 이 헌법에 영토조항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알다시피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걸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10여 차례나 바뀌고 헌법도 9차례나 바뀌고 그러는데 이 조항은 변함이 없다. 그야말로 김정인 입장에서 우리 국가의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노한 헌법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이기 때문에 그 한반도와 그 안에는 어떤 나라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이제 반국가 단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국가보안법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접촉하든 교류하든 모든 행위는 다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영토 조항에다가 거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을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면서 무슨 평화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 시간이 이제 빨리 가네요. 통일 문제에서도 이제 헌법사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북한에서 이번에 공개된 헌법을 이제 바꿨죠. 아까도 이제 얘기 나와서 영토 조항을 이제 신설을 하고 대한민국을 명시하면서 이제 남쪽으로는 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로 인한 통일, 이것을 없앴어요. 이게 아까 우리 헌법에는 지금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북한은 사회주의 통일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적화 통일이죠. 그 조항을 없앴어요.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북반구, 민족, 조국 통일, 이걸 또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순수한 두 개의 국가론을 헌법에 처음으로 명시한 거예요. 다행히도 적대적이다라는 표현은 이번 헌법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한번 공정하게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끊임없이 우리는 아까 영토조항도 새로 만들고 이제 흡수통일 안 하겠다는 거 헌법에 명시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적과 통일을 계속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면서 야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교류 협력을 하자 하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어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할 입장을 바꿨어요. 북한에서 끊임없이 적과 통일을 헌법에 명시하면서 평화나 남북 교류 협력을 주장하면 우리가 그걸 진정하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바꾸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을 하려면은 적대적인 이런 조항부터 우리가 없애고 진정으로 헌법부터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남북 평화 교류 협력 개선을 지향하는 그런 정책, 그걸 제도화하고 법제화할 때 비로소 아까 얘기한 가치의 공유 기반에 생길 수가 있고 가치 공유 기반을 통해서 신뢰 기반도 생길 수가 있고 진정한 의미의 한반도 평화와 교류 협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잘 아시죠? 7.4 공동성명부터 뭐 남북 기본 합의 6.15 공동선 여러 가지 좋은 조항이 있었지만은 중간중간에 다 끊기고 중단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 부분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게 다시 또 어떤 평화 틀터다가 중단되고 이런 걸 막으려면 아까 그 김영주 교수께서 뭐 동북아 뭐 공동체 우리가 폭넓게 뭐 북, 중국,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공동체 더 나아가서 저는 전 세계를 향한 우리 나름의 평화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어떻게 보면 한민족 평화 독트린을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 독트린을 정립해가지고 평화주의 시대의 정신, 굉장히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우리가 국회 자꾸 뭐 얘기를 하지만 정치권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아까 그 어느 분이 평화 주권 얘기를 했는데 평화 주권 의지를 가진 평화 주권 세력이 형성돼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진정한 의미의 평화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한민족 평화 독트린을 우리가 전개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건 어떻게 보면 국회의 문제를 미루기 전에 우리가 당장 우리 운동권이 평화를 제하는 우리 운동권이 지향해야 할 노력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더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른 얘기는 질문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토론 2분 남았는데 그 토론하실 때는 뭐 가급적이면 좀 발표하신 분들에 대한 토론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동방영만 회장님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루하시죠? 약간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남북관계에 대한 게 뭐가 그 세미나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간단한 게 없습니다. 저는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이사장 동방영만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북한학을 전공을 했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평양 내륙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남북 경협을 했던 기업 대표였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 경제인연합회가 760개의 평양 내륙 경협 기업들이 모인 그런 단체입니다. 17년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참 앞서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경협 기업인 입장에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남북관계의 그 현실점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6년 전에 엄청스럽게 남북관계가 질이 좋았습니다. 퀄리티가 너무 좋았습니다. 평양 가겠습니다. 그럼 와. 뭐 하겠습니다. 그럼 해. 얼마나 민족 간의 감정이 통했습니까? 이러한 시점을 만들어서 경협을 하다가 우리 정부에서 남북 경협에 행동적인 기술이 없어가지고 엄청스럽게 인프라 구축해서 헤맸습니다. 이것을 누가 카바링을 했느냐? 중소기업인들이 평양에 들어가면서 인프라 구축의 기술적인 요인과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0년 3월 20 몇십 날 그 천안함 사건이 났습니다. 갑자기 5월 24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의사조치를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럴 때 남북 경협 기업들이 몇 개였었냐? 760개였었습니다. 어리둥절한 가운데에서 단 2분 방송에 의사조치 전멸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점을 가지고 시대를 걸쳐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16년이 됐습니다. 자, 진보 정권 들어왔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한 게 뭐 있습니까? 결과는 할아버지가 거짓말했다고 김여정이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보수 정권 들어와서 뭐 합니까? 남북경협의 발자취에 발자만 꺼내도 빨갱이 같은 기업인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자, 진보 정권,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는 뭘 합니까? 작은 바늘구멍이라도 뚫자. 자, 이 작은 구멍을 뚫자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의지가 세계적인 외교관계나 UN 제재 조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UN 제재 조치에서 빠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정치적으로 풀지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풀지 못해요. 누가 해야 됩니까? 민간 이익이 남북 경협 기업들이 다시 접촉을 해서 옛날에 인프라 구축을 했던 그 라인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돼야 되고, 그래서 작은 바늘 구멍이 뚫리고, 그 다음에 구멍이 커질 때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남북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지금 국민 주권정부에서 외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 협조하고 도와주질 않고 있습니다. 자,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님 존경합니다. 옛날에 장관님일 때 개성공단 만드신 분입니다. 얼마나 큰일 하셨습니까? 자, 지금 통일부 장관 오셔가지고 작은 바늘구멍을 뚫는데 그 바늘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통일부가 극소수에 자석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됩니까? 기업인들이 뛰어다녀야 됩니다. 자기 자본으로, 자기 능력으로. 근데 북한에서 만나줍니까? 김정은의 특별 지시여 이거 해가지고 남쪽 사람들을 만나거나 남쪽 거 뭐를 먹거나 남쪽 거 뭐를 받으면 사형을 합니다. 그래도 이 기업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저녁에 깜깜할 때 호텔 뒷문으로 만나고 뒷문으로 나가고 하는 이 사람들을 주관부처인 통일부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보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 100만 원. 이게 무슨 너무 바늘구멍을 뚫는 정치입니까? 통일부는 통일을 못하게 하는 부서입니다. 남북 경협을 방해하는 부서입니다. 대통령의 뜻이, 대통령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그 정책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런 허무맹랑한 현 시점에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해서 저는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3번씩 외국에 나가서 북한 누구누구를 접속을 합니다. 술 한잔 먹으면서 마음 털어놓고 할 얘기하고 합니다. 북한 쪽의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통일부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자, 남쪽 정부에서 대화를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조선에는 부서가 없어. 남쪽을 상대할 부서가 있어야 뭐 대답을 하든지 떡을 달라 그러든지 성의를 준다 그러든지 대화를 할 거 아니야. 우리 부서가 없어.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작은 신뢰라도 회복을 해라. 작은 신뢰가 뭐겠습니까? 유엔 제재 해제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놓은 제2의 제재, 5.24 조치를 해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신뢰라도 쌓고 그 다음에 남쪽을 상대할 수 있는 부서가 생기면 대화도 하고 해서 풀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술적이나 세계적인 외교관계의 어떤 초점에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슬픈 말을 하면 눈물을 흘리고 사랑으로 말을 하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강대국들에 의거해서 개구리가 갇혀있는 그 저수지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열어 가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고 우리 형제입니다. 뭐 때문에 거지라는 취급을 하고, 뭐 때문에 물건을 주면서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고, 뭐 때문에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할 때부터 이국가 체제가 형성이 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두 나라가 동시 유엔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체제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에 쓰질 않았어요. 왜 지금에 와서 그런 단어를 쓰고 보소에서 들고 일어나고 합니까? 이제는 제대로 봐야 됩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를 조선민주주의 국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형성해 놓은 그 국가를 인정을 해주고, 저쪽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 뭐를 만들든지, 남쪽으로는 대한민국이고 북쪽으로는 중국이고 뭐 러시아고 지네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한반도 부서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풀어지고 왕래가 되면 형님, 동생, 아빠, 엄마 하는 겁니다. 이걸 왜 못 만듭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은 상관없어요. 남북관계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협력 지원 말도 고쳐야 돼요. 인도적 지원, 북한이 거지입니까? 인도적 지원, 협력 지원, 투자 지원, 이렇게 고쳐서 저 민족들, 저 북한을 우리가 같은 레벨 속에서 같이 맞춰 가야 됩니다. 그리고 존경을 해줘야죠. 공산당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자존심 세워지면 입 열고 손 들고 손가락질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한 달에 3번, 4번씩 중국을 갑니다. 베트남도 가고. 꼭 한번 제가 통일부에서 좌석을 주진 않지만 그 바늘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손톱에다 끼고 다니면서 그 바늘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동방사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잠이 확 깨는데요, 그냥. 그 가서 한번 연설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자, 마지막 타자는 우리 여성이신데요. 오늘 통일점이신데. 자, 전 세계를 또 돌아다니면서 액션 원 코리아, 그러니까 하나의 코리아를 위한 그런 조직을 만드셔서 지금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 정혜진 대표님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해외 동포와 국내가 같이 해나가는 민간 통일운동 액션 원 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정현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좌장께서 그 발제한 거에 대한 토론을 좀 원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도천수 상임 대표께서 발제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이 주제에 관련해서 좀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 지 한 3일밖에 안 돼서 시차도 적응이 안 돼 그런 시점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네. 예. 저는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헝클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좀 성찰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7.4 공동성명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남북 간에 수도 없이 합의가 있었고 정상들이 만났지만 큰 근본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진전하다 후퇴하고 진전하다 후퇴하고 지금은 이제 북은 같은 민족도 통일도 부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과연 왜 그렇게 됐는가? 저는 그 이유를 정말 통일이라는 게 어려운 과업이잖아요. 또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이 됐기 때문에 5천만이 다 통일 이렇게 얘기해도 통일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너무 지식인과 정치인 위주의 담론을 하지 않았나. 우리 일반인들이 더 폭넓게 대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일운동 대중화를 위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네. 분단 81년째 아직도 저 철조망이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네, 우선 해외와 국내가 같이 통일운동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저는 통일운동의 확산은 역사 인식을 같이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역사 인식을 같이 공유할 때는 통일이라는 공감대를 우리 한민족 전체가 공유할 수 있게 펼쳐나갈 수 있다. 공동체 정신이 부활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운동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 인식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요즘 우리 단체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지금 한류 하면은 굉장히 세계에 들썩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 지구촌 사람들이 BTS를 환호하고 이런 시기에 평화운동과 한류를 결합해보자. 네, 이런 제안을 2017년부터 했습니다. 평화 한류를 만들어보자. 문화예술의 힘으로 전 세계인한테 감동을 줘서 한 번 더 평화를 위해서 그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해보자. 또 그렇게 국제연대를 통해서 코리아 평화운동을 확대해 나가고 또 여러분 모두 바라는 바이죠. 청년 세대와 우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는 지긋한 분들은 많으신데 우리 청년은 앞에 앉아있는 여성 청년 한 분인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와 우리를 연결해 나가서 그렇게 하려면 청년을 주역으로 세워야 되겠다. 네,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2017년에 대한민국 한류 대상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33개 분야에 한류 분야에 상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33사람 중에 3명만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제가 다행히도 거기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주장한 것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촌의 마음을 평화운동과 한류를 결합함으로써 모아내자. 전 세계에 감동의 큰 물결을 주자. 그러니까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한반도를 평화라는 세계 각국어를 채웠습니다. 아직도 전 지구촌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와에서 오히려 전쟁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다면 그러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정전을 종전으로 변화시키자는 얘기를 누가 하셨는데요. 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은다면은 코리아의 평화도 성취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트북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예, 7월 27일이 정전협정일이잖아요. 이때 7월 27일 날 정오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핸드폰에서 한반도 평화 이미지를 접할 수 있다면 코리아 평화의 이미지를 보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촌의 에너지를 모아서 코리아 평화를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네, 평화 한류를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의기투합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음악인들이 K-스톤, K-돌풍이라는 것을 이런 음악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는 한국인의 정서와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의 마음을 담아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음악회를 만들어냈는데 뉴저지 한인회에서 이 음악회를 했는데 뉴저지 한인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통일 시대를 살아갈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주체가 되는 그런 통일운동이 될 때 전 국민이 나의 미래와 통일을 연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영어를 쓰고 있는 단체명에 액션 원 코리아라는 영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영화를 찍을 때 이 짝대기가 레디 액션 하고 치면은 이제 감독이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네, 그렇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이다, 주역들이다 라는 그런 주민 의식을 갖고 통일 시대를 스스로 만들어내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통일의 영어를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OK 원 코리아. 원 코리아의 약자가 OK이기 때문에 OK는 좋다라는 뜻이고 지구촌 어디에서나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OK 이 사인만 해도 통일 코리아를 염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다.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OK는 통용되는 말이니까 OK는 원 코리아, 하나의 코리아를 뜻한다. 이렇게 해서 통일 염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인이 OK 사인을 같이 해주는 원 코리아를 지지하는 그런 날이 점점 가까워 올 것이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이 OK 원 코리아는 저희가 아니라 우리 이민 2세들, 4세대들이 생각해낸 개념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리더십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작년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한미 청년들 간의 청년 포럼도 했고요. 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생들이 같이 앉아서 한미 청년 간의 대화를 나누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이 활동이 계속될 것 같고요.
하고요. 또 국제적인 반전 평화 단체들의 리더가 한국을 방문할 때 코리아 평화와 세계 반전 평화 운동을 청년 세대한테 듣는다. 네, 이런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여기에 참석한 청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반전 평화 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지를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청년 사학도를 작년에는 미국의 LA, 워싱턴, 뉴욕을 방문해서 청년이 해석하는 통일운동을 얘기하게 했는데요. 역사 위기 속에서 우리 역사의 면면이 내려온 그런 민중의 힘이 남과 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의 시각으로 동포사회에 얘기를 하면서 역사운동을 통해서 통일운동을 확장해 나가자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렇게 청년이 스스로 해석하는 통일, 그 다음에 콘텐츠, 또 자기들의 언어로 해석하게 하면은 청년을 주역으로 해서 우리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미국의 민중들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는 항상 백악관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미국의 민중들이 얼마나 전쟁을 반대하면서 평화를 염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미국의 민중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트럼프 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들과 연대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같이 연대해 나가고 한반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코리아 평화를 실현해 나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코리아 평화를 같이 염원하게 되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는데요.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의 마음을 엮어내서 코리아 평화를 성취하고 그것이 통일로 가는 길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과 사회운동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의 평화를 성취하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통일 얘기하면 항상 좀 심각해지는데 우리 AOK 정 대표님께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전 세계 재외동포들과 함께하는 반전 평화 통일운동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10분이 채 안 남았는데 주최 측에서 사실은 가능하면 4시 반까지 좀 정리해달라고 했거든요. 딱 3분만 제가 질문을 여기 청중중에서 받겠습니다. 질문도 좋고 뭐 의견 주시도 좋고 그런데 한 분당 3분 이내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맨 끝에 분 손 드셨는데 네, 그 다음 또 중간에 하시고요. 네, 마이크를 좀 저쪽으로 좀 전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유라시아 평화통합연구원